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총 정체가 57km인데요. 그중 천안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38km 정체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으로 광지원 터널에서 합원천 터널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막히고 당진에서 서산까지 밀립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논산 방면 남풍새 나대목에서 차량터널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또 민주당의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윤기찬 변호사. 저는 박병수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결단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법안 내용과 본인의 그간의 사보임 결제 이런 부분들과 비춰볼 때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어쨌든 이해 상충되는 그 집단이 알겠습니다. 결정을 한 것이다. 전반부에 많이 얘기한 거니까 그 말씀만 그냥 듣고. 네. 현근택 변호사. 저는 유승민 의원이 2016년 진벽 간별사들의 칼춤을 추던 때와 똑같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선거의 가장 큰 원인을 윤심으로 잡고 있고 지금 결국은 근데 그런 얘기도 했어요. 권력의 칼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간다. 이 말은 이제 진벽 간별사들이 2016년에 그렇게 진벽 간별해서 공천했더니 탄핵도 되고 나중에 그런 거 당한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세게 얘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타당하지가 않은 게요. 예를 들어 컷오프 시키면 그런 말씀이 가능해요. 근데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또는 도민 여론조사 50% 했는데 누가 칼춤을 췄다는 거죠.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김진태 의원을 처음에 컷오프 시켰다가 그 부분은 저도 비판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나머지는 사실은 그럴 만한 지역과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당원과 국민이 칼춤을 춘 거겠죠. 아니 근데 이제 그거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여론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많이 이겼거든요. 일반 여론조사에서. 그래,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그 한 20 몇 프로 정도, 23% 정도 이겼던데 당원에서 한 42% 정도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은혜 의원이 감점 5%를 받아도 이긴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정상, 비정상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론에 거의 수렴하거든요. 당원이. 그게 정상입니다. 어쩌면 당원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또 여론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 확 달라지는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 될 때랑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이랑 홍준표 의원이랑 할 때도 그렇고 당시 민심 괴리가 멀어질수록 저는 오히려 본선에서는 좀 마이너스다 보거든요. 가까울수록 어쩌면 본선에 가까운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저는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그래서 룰을 50대 50으로 한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명시적인 논의는 안 하지만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역선택. 일반 그런 거 우려 때문에 50대 50으로 한 것이고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심과 민심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당심이 왜곡된 것이냐 민심이 왜곡된 것이냐 살펴봐야지. 그러니까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당심이 왜곡됐다. 당심은 누구 오더 정치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그럼 떨어졌어야죠.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은 오히려 그냥 무조건적인 비판적 시각이고 저희는 사실은 이전부터 저도 선거관리 해봤지만 이 민심의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예,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대해서 다소 이제 그 역선택의 문제가 아직도 불식되고 있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이 사실상 끝났죠? 끝났습니다. 특례시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100만 도시 이상. 예, 네. 예. 민주당은 지금 특히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안에서 그렇게 좀 시끌시끌하다가 전략공천위원회에서는 빼자고 했던 분들을 다시 넣어가지고 또 지금 본인은 극구 고사하고 있는 박영선 전 장관까지 또 지금 포함해서 이 모양새가 아주 안 좋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렇죠. 궁예지책이죠. 궁예지책인데 좀 예전처럼 우리가 민주당이 항상 이겼을 때는
조순, 뭐 박원순 이런 것처럼 외부에 좀 시민사회에 영입돼서. 있던 데서 영입해서 이분들이 이제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어쩌면 경쟁하던 3선 4선 분들은 잘 안 됐어요. 그동안 보면 서울이 워낙 뭐 여론에 민감하고 되다 보니까. 그런데 뭐 찾고 싶었겠죠. 당연히 뭐 제3의 후보를 강경화 장관이라든지 여러분들 찾고 싶었을 텐데 그분들도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니까 잘 안 들어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전략 공심위에서 이분들을 뺐다 그러면 누군가를 전략 공천할 만한 분을 내세웠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카드도 없이 그냥 그렇죠. 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했는데 그럼 될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 지금 시장이랑 이렇게 붙였을 때 한 5% 이내 붙는다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돼야 얘기가 되는 거라 저는 이래저래 굉장히 이제 모양은 좀 이상해졌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의 리더십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런 부분은 뭐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서울시장 후보 그 공천 둘러싸고도 이렇게 민주당이 헤매는 걸 보면 네. 뭐 아주 안정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저희도 뭐 예전에 불과 뭐 한 2년 전만 해도 그랬죠. 이게 뭐 돌고 도는 건데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대응을 해 가는 것이고 이제 민주당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참신한 인물로 조금 미래를 준비시키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저희처럼 전국 단위 그 선거에서 4번 연패할 때 항상 적응적이었거든요. 예. 좀 계획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좀 참신한 이런 용어를 쓰시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용어를 쓰긴 조금 또 뭐한 게 전부 다 공천 확정되신 분들 보면 뭐 홍준표, 김진태, 김태흠, 김영환 전부 올드보이들이란 말이야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저희가 그분들을 단수 공천한 것이 아니고 예. 여러 사람 섞인 상태에서 경선에서 이겼다? 경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총선 때는 조금 더 전략 공천의 비율을 늘려서 좀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해야지 이제 한 15년 정도 준비를 하는 거라서 그때는 당의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 쭉 확정된 분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선거 때 가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기는 후보. 그렇죠. 네. 본선 경쟁력이죠. 그렇죠. 본선 경쟁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은 그나마 어찌 보면 이제 전략 공천이라는 걸 통해서 인재 영입하면 스프라티를 받고 이러니까 젊은 분들이 들어와도 그 인재 영입 스프라티도 받고 당의 힘으로 해서 당선될 수가 있는데 지방선거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방선거는 깜짝 스타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서울처럼 큰데 아니면 왜냐하면 별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 정도나 시장 정도는 관심이 있는데 군수, 뭐 구청장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기반이 있고 경선을 또 하면요. 조직이 없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인하고 참신한 인물 찾지만 지방선거에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그렇고 뭐 여성, 청년, 장애인 30% 얘기 나오는 게 그래도 이제 의무적으로 좀 해서 이분들이 조금 기반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하는 수준이라 근데 이제 단체장, 자치단체장, 기초든 광역이든 여기에는 신인들이 도전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이다. 근데 저희가 가산점을 뭐 10% 20%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성.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특례도시 보니까 가산점 때문에 바뀐 게 있어요. 네, 원래는 이분이 돼야 되는데. 어디입니까? 제가 보다 들어왔는데 그 100만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용인, 고향은 아니고 한 군데. 창원. 제주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주도도 아마 가산점 때문에 바뀌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 보고 가산점이 이게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또 과한 대접은 못하지만 그런 정도의 가산점이 일부 경쟁력 갖춘 청년 정치인의 발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공천이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어쨌든 이달 뭐 지금 26, 27 뭐 이달 내로 마무리하는 게 거의 일정 순상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광역 나가시는 현역 의원들은 또 보궐선거 연계돼 있어서 4월 말까지 사퇴해야 보궐이 되거든요. 공식 사퇴는 5월 2일까지고 그래서 아마 이달 말까지는 전부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 판도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홍준표 의원이 됐고 김진태 의원도 그렇죠. 그렇고요. 지금 김은혜 의원도 됐고 김태흠 의원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커질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한 7, 8군데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보궐선거도 뜨거운 그러니까요. 감자가 제주가 많네. 제주가 바뀌었어요. 예? 제주가 그러니까 제주가 지금 바뀌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예. 제주는 특례시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시민 가산점으로. 예. 그게 이제 외부 인사 정입에 대한 그 가산점 때문에 그러다 보다 신인 같은 경우에 10%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 외에는 뭐 그렇게
이 신인 가산점 같은 걸 동원하더라도 새 인물이 등장하기는 좀 어렵다. 그게 현근택 변호사 얘기하셨고. 지방선거. 예. 근데 조직선거의 시대는 어느 정도 저물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인지도 측면에서는 그건 분명히 역할을 합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 대하는 태도는 남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큰 의석수를 갖고 있는 정당을 상대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 지방선거에서마저 지게 되면 국정 동력 확보가 어렵다. 이런 차원이라서 뭐 기성 정치인을 내보내서 어느 정도 승리를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판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죠. 뭐 결국은 인지도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선거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돌려도 예. 대부분 기성 정치인이나 인지도 있는 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높아요. 새로 있는 들어온 사람은 잘 안 가거든요. 그거는 뭐 어떤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항상 고민인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원 5대5로 하라 그러지만 저희들도 지금 서울은 그냥 100% 여론조사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 기반이 없는 분을 위한 배려인데 이렇게 만든다고 또 들어오느냐. 그만한 인지도가 있는 분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항상 딜레마라서 여론조사 100%도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했을 때 또 새로운 인물이 그만 걸 뛰어넘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사실은 이래저래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입니다. 강원도지사는 아예 나오겠다는 분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어찌 보면 이광재 의원을 거의 억지로 차출한 셈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나마 강원도에서 지지율이 나오고 지금 이제 김진태 의원이 후보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해볼 만한 카드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항상 뭐 그분이 나왔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분 인지도 높지 않은데 이제 김진태 의원이 살아나면서 어쨌든 김진태 의원이 될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고 그분이 또 춘천에서는 그래도 의원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원주에 사무실을 차려서 춘천 원주가 어찌 보면 양대 쪽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광재 의원은 원주 쪽이고. 이광재 의원은 또 강원지사를 한 적이 있죠. 한 적이 있죠. 근데 거기도 이제 보궐선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궐선거를 했을 때 예. 민주당이 빼앗길 수 있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광재 의원이 아니면 이기기 어려운 지역구거든요. 국회의석을 하나 놓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지금 민주당은 전반적 분위기가 하겠다는 분들이 별로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윤석열 당선인이 뭐 지지율이 별로 안 좋다 그러지만 그래도 취임하고 한 20일 만에 하는 선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최고 이제 지지율을 받을 때라서 예. 지방선거 나가서 쉽지 않다라는 걸 다 직감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후보 등록 상황만 해도 됩니다. 이제 뭐 국민의힘 쪽 보면 뭐 나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민주당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오는 판이거든요. 그건 뭐 정권 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대략 광역 기준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나요, 민주당? 저희들은 뭐 지금은 뭐 지금 지난번에 아마 대선 기준으로는 한 7자리 정도인데요. 한 8, 9자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관심가 하는 것 같고 결국은 서울 수도권이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지키고 인천, 서울에서 2자리 남은 데서 한 6, 7자리 정도 하면은 저희들은 승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목표는? 일단 뭐 워낙 지역적으로 이제 연고지가로 평가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제외한다면 수도권에서 충남까지 포함시킨다면 뭐 인천, 경기, 충남, 서울은 저희가 이긴다고 보고요. 특히 경기도가 어느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인천도 예. 뺏긴 지 오래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인천, 경기, 충남 이 정도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데죠. 최대 접전지는 역시 경기가 되겠네요. 당연하죠. 예, 경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됐을 때보다는 김은혜 의원이 됐을 때가 조금은 덜 부담스럽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아시겠지만 이제 중도층이나 여기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거든요. 물론 김은혜 의원님도 뭐 이제 분당의 지역구를 갖고 계시고 이번에 뭐 당선인 대변인 하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긴 맞지만 그래도 유승민 의원보다는 좀 덜 부담스럽지 않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민주당이 지금 사실 결선 투표제라는 게 강제 단일화잖아요. 어찌 보면 50%를 김동연 후보가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실제 그 결선 투표가 이제 그 단일화의 기틀을 마련해 놓은 건데.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내부가 단결을 하게 되면 저희도 버거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기성 정치인들, 그러니까 김동연 대표는 사실 다른 곳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직 관리가 과연 이제 잘 되겠느냐. 거기에서 이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봅니다. 그거 이제 민주당에 대한 평가고 네. 방금 표현한 유승민 후보 카드보다 김은혜 후보 카드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훨씬 덜 부담스럽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역선택이라는 문제를 배제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일반 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20%가 더 높았거든요. 유승민 쪽이. 유승민 예.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게 논리적이죠. 논리적이지만 선거라는 게 시너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나 김은혜 의원 안 도와 뭐 이렇게 아주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 한 사실 시너지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그 재보선도 이번에 판이 커진다 그랬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가 될 게 이재명 후보가 재보선에 뛰어드느냐. 뭐 지역은 만약 한다면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것도 관건이에요. 아니 지역은 지금 이제 분당 갑 김은혜 의원이 어쨌든 이제 됐기 때문에 사퇴할 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에 나오면서 이제 더 커진 건데 그 전에는 이제 김병호 의원이 분당 의리인데 안 나간다 그랬으니까 그건 논란이 사라졌고, 그다음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계약 나왔는데 인천 계약. 그렇죠. 된다. 근데 저는 뭐 이번 보궐은 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죠. 저도 뭐 국회에는 들어와야 되고. 이번 8월 전당대회는 나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당장 지금 보궐선거에 나오기는 좀 너무 이르지 않은가. 당내도 그렇고 아마 여론도 그렇고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오신다고 봐요. 그래요? 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재명 전 후보의 경우에는 빨리 원내로 들어와서 어쨌든 의원들을 규합하고 당권을 쥔 이후에 일사불란하게 이제 다음 대선을 위해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뭔가 의원 배지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이 뭐 일부 시각처럼 뭐 방탄 배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당대표를 하기 위한 그 교도부 차원에서 의원 배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본인의 의회의 경험이 없다는 게 또 약간 핸디캡으로 그렇죠.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한 곳에서 출마를 할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눈치를 안 볼 것이다. 분당은 안 간다. 왜 안 가냐. 거기 분당 가면 또 대장동 문제가 계속 또 이슈화가 된단 말이죠. 본인한테 상당히 안 좋을 것이고 결국은 뭐 개항을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공천을 받는다는 전제로 그렇죠. 인천 계양의 보궐이 열리면 국민 눈치 안 보고 그냥 거기로 갈 저는 거다. 그렇게 봐요. 제일 좋은 거는 경기도로 가는 것인데 예. 경기도의 조정식 의원 시흥을 그다음에 뭐 수원 이런 데는 사실은 김동연 후보가 놓고 볼 때 가능성이 지금 볼 때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보궐선거 치를 곳이 없죠. 분당 외에는. 네, 그냥 분당 가기가 좀 사실은 안 좋고 그렇다면 개항을 쪽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국민 눈치 안 보고 쉬운 곳으로 갈 거다. 저는 가능성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저도 뭐 원내에 진입했다 보고,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뭐 의회 경험이 있냐 없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의원들 간에 이제 개파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예, 예. 확 한 번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건 맞고, 그러려면 이제 전당대회도 나간다고 보는데 지금은 좀 제가 보기엔 너무 이르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사실 지금 아니면 또 기회가 별로 없어요. 보궐선거는 매년 합니다. 내년에도 하고요. 무슨 그 보궐선거 할 건수가 생겨야 말이죠. 근데. 뭐 선거법으로 또 나오고요. 아직은 뭐 후보 사태도 있지만. 잊혀지질 않으려면 빨리 지방선거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행보도 중요한 관심사라서 마무리 토론을 좀 이어가 봤습니다. 오늘 끝장토론 각설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죠.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셨던 현근택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퀸의 Somebody to Love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 Anybody